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젤 학교 분쟁 해결센터 이지연, 홍윤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학폭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5가지와 각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폭 사건에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네, 우선 CCTV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 현장을 바로 비치는 CCTV만큼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네, CCTV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데 CCTV를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를 복사해주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복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정보공개 청구와 개인 영상 정보 청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요. CCTV는 일정 기간만 보관되고 삭제된다는 점인데 교육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짧게는 15일에서 30일까지 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부 학교에만 최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를 학교에서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증거가 이제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송 전이라도 법원을 통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CCTV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따라서 법원에 보관 기간이 만료돼서 CCTV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CCTV의 위치, 학폭이 발생된 시간 등을 기재해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CTV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증거는 SNS 캡처입니다. 요즘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카톡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네, 아이들은 인스타, DM이나 또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특히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요, SNS를 통해서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해 행위를 담은 SNS를 캡처해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SNS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SNS 캡처는 가해 행위 자체를 담기도 하지만 폭행 이후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 학생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명예훼손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폭행 장면을 담은 CCTV나 우리 아이를 욕하는 SNS 캡처는 직접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증거력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에게 학폭이 일어난 실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학폭의 이렇게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증거, 바로 목격 학생 확인서입니다. 학폭 상황을 직접 본 친구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목격 학생의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목격 학생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진술이 오염되기 전에 말이죠. 네. 그러나 목격 학생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목격 학생의 부모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목격 확인서나 목격자 진술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데요. 가해 행위가 있다고 무조건 학폭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결과가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담은 진단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정신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도 괜찮고 심리상담사의 소견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 정신적 피해 상황을 담을 수 있는 객관적 문서이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병원 진료나 심리상담센터 상담 시에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진단서나 소견서에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기 또는 상담 일지입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돌림은 대부분 되게 지능적이고 은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따돌림의 경우 학폭 사건 중 증거 수집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건이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거 없이 학폭으로 신고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증거 없이 신고했다가 가해 학생이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만 주어지기 때문에 증거 없이 무턱대고 신고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네, 개인 일기장이나 학교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의 상담 일지인데요. 네, 학폭 사건은 형사 사건처럼 증거를 엄격하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돌림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일기장이나 상담 일지는 간접 증거로서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일기장이나 상담 일지를 보고 학폭위 위원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돌림이 있었던 것이 맞구나 라는 심증이 생길 수 있다면 당연히 증거로서 가치가 높겠죠. 네, 지금까지 학폭 사건의 중요한 증거 5가지와 각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유익했죠? 네, 유익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S의 학교 분쟁 해결센터 교육 히어로 이지연, 홍민정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